오늘 17일 개봉하는 영화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이 오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최승호 감독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PD님, 감독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자백에 이어서 두 번째 영화를 만드셔가지고 이제 감독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필기로 하세요. 아니, 감독 역할에 더 재미를 들으신 것 같아요. 자, 다 개봉을 하고 나면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기로 하고. 근데 이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당사자들 신분이 좀 의외입니다. MBC 전 현직 간부들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분들이 왜? 영영진입니다. 예. 김재철 사장을 비롯해서 안광한 사장 그리고 현재 김장겸 사장까지 이분들이 이제 영화의 주인공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저희 영화에서 이제 주로 제가 이제 가서 많이 만나고 이분들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를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그런 주인공격인 인물인데 이제 자기들에 대한 이제 비판이 명예훼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 이분들이 그 인터뷰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답하면 되는데 답을 안 하고 이제 대체로 이렇게 피하세요. 이렇게 도망을 가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꼭 한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피한다고 해서 그냥 뭐 이 사건이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들을 때까지 들을 때까지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은 이제 왜 우리를 질문을 거절했으면 거기서 그냥 끝나야지 왜 초상권을 침해하느냐 뭐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변호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법원의 판단 왜냐하면 결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우려가 있나요? 뭐 사실은 이제 제가 경험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저도 한 2번 경험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사실은 빨리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결정이 나야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개봉하기 때문에 좀 날 걸로 봤는데 그날 가보니까 이제 재판부가 이거 좀 심도 있는 그 심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예상과는 다르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 심도 있는 심리라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약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뭐 대체로 저희가 이제 언론학자라든지 법적 전문가라든지 말씀을 들어보면 이분들의 신분이 전 현직 사장 공영방송의 사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공인이고 공인에 대한 어떤 그런 초상권 침해라든지 특히 공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사적인 거 그분들 개인사에 대한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내용이 뭡니까? 이제 17일 개봉이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용이 뭔가요? 공범자들. 그러니까 2008년부터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공영방송이 완전히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하수인으로서 MBC를 완전히 망쳤던, KBS를 망쳤던 전현직 사장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전직 사장님들이 이제 주인공이 된 거군요. 예. 그렇죠. 예. 사실 제일 주인공은 이명박 대통령이고요. 예. 이명박 대통령도 많이 나옵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도 마지막에도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가 그분을 만나고 어쨌든 출연 빈도와 관계없이 진짜 정말 끝판왕이고 주인공이시죠. 예. 한국 언론 지형을 이렇게 만드신 주인공입니다. 그분이. 사장님들은 이렇게 엄청 따라다니셨는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떻게 따라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우리가 이제 어려울 줄을 알고, 잠복을 한 일주일 이상, 한 열흘 이상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맨 마지막에 하겠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하늘이 도우셨는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전조사, 헌팅을 가서 지형지물을 살피려고 이제 먼저 가거든요. 지형지물. 어떻게, 동선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지켜보고 이러는 거 하려고 이제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딱 마주쳤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건 정말 운이 좋게. 네. 지형지물을 보러 갔다가 주인공을 바로 만나셨군요. 네. 네, 바로 만났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 준비가 채 되지 않아서 질문을 할 때 예. 만났으니까 달려들긴 해야 되겠고, 근데 아직 준비는 잘 안 됐고, 그러다 보면 원하는 그림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아, 예. 그날이 이제 우선은 그분이 건물로 들어가는, 그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출퇴근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을 못 했는데, 그날 딱 갔는데, 그분이 마침 그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카메라하고 이런 걸 빨리 이렇게 오라고 해서, 준비를 딱 하고 이제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근데 나오실 때까지 한 2시간 걸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 아주 고민을 하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분의 그 주의를 제대로 끌어가지고 어쨌든 질문에 답하도록 해야 되는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았는데. 그거 어려운 일인데. 예. 예, 그게 이제 경호원도 있고 그분이 원래 무시해버리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쓱 지나가 버리시면 끝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래도 제가 4년 전에도 한 번을 뵌 적이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저 나름대로는 좀 친근하게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친근하게 이렇게 불렀죠. 예, 그랬더니.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분도. 각하 이렇게 부르셨나요? 아니요. 이명박 전 대통령님, 오랜만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얼굴을 알아보던가요? 알아보는 것 같아요. 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다면 그 순간 얼굴이 찌푸려졌을 것 같은데. 아니, 꼭 그렇진 않았어요. 그때는, 이분이 근데 이제 알아보긴 알아봤는데, 정확하게 이 친구가 얼굴은 낯이 익는데, 우리 편인지 아닌지. 할 친구인지는 잘 분간이 안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다가와서 압수를 했고, 예, 압수를 했고,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한 순간, 얼굴이 이제 별로 표정이 안 좋아지셨죠. 뭐라고 질문을 했는지는 영화를 보시면 네. 스포일러기 때문에 제가 묻지 않도록 하기로 하겠고. 예.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 탄원서 그러니까 이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법원의 제출할 탄원서를 받고 계시죠? 어디서 탄원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까? 돌마고라는 그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에서 올려놓은 건데 거기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공범자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서명 사이트를 다 링크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제일 찾기가 쉬우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화에 관한 이야기는 영화를 개봉한 이후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이게 결국은 이제 MBC 사태 때문인데 지금 기자들 80여 명이 제작 중단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MBC 상황 좀 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예, 지금 PD수첩 팀이 제작 거부를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제 보도국의 80여 명 기자들이 제작 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80명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보도국이 참 200명 가까운 조합원이었고 한데 그 사이에 이제 경력 기자들이 많이 시용 경력 기자들 들어와서 그만큼 인력이 좀 줄어든 거죠. 근데 아마 이제 좀 더 지나면 보도국에서 이제 다른 부문으로까지 확산이 될 것 같고요. 전면적인 싸움이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상황은 알겠고요. 예, 영화가 개봉되면 스튜디오 한번 오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공범자들을 만든 최승호 PD였었는데 이제는 감독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신 MBC 전현직 간부, 전현직 사장님들이 되겠네요. 네,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대 저희 인터뷰 가능하니까 연락을 주셨으면 하는데 연락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빵빵 터지는 시간입니다. 노르가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 방송이 화제인데 주변에서 뭐라고 안 합니까? 예. 제가 곳곳에 가면은 유수공장 시청자가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맞습니다. 연령대가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
분명히 70대 넘으신 것 같은 노부부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그 중에, 할머님이 뒤돌아서가지고. 예. 혹시, 그럼 옆에 있던 남편분이, 맞아! 두 분이서 막 싸우다가. 저한테 그냥 물어보면 될 것을. 예. 예. 연령도 굉장히 높고. 전국의 공장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공장화. 자, 한 주간 짚어볼 뉴스들이 또 많습니다. 이제, 북미가 이제 말로 핵폭탄을 터뜨리다가 예, 예. 말 전쟁이 끝나가는 양상이에요. 예. 예. 북미 간 말 전쟁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김정은의 판정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 말 전쟁 해가지고 사실 거의 말로는 대등한 무승부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 무승부로 가는 게 말이 안 되죠. 미국이 초대 강국이고. 맞습니다. 북한은 사실 잽도 안 되는 나라인데. 예. 북한하고 미국이 또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거의 대등한 말싸움 벌였다는 얘기는 그건 트럼프가 졌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대응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트럼프가 그걸 무시해버려야 되는데 무모하게 대응하면서 오히려 트럼프에게는 이제 실이 되었다. 지금 사실은 수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이죠. 미국 내에서도 욕을 많이 먹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예. 말로, 그렇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뭐 전쟁 임박설을 퍼뜨려가지고 그 다음 카드가 뭐냐. 예. 사실은 북한이 괌에다가 이렇게 쏘겠다라고 한 사격은 포위 사격 운운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면은 아무리 그게 공해상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하튼 미국 영토를 위협했다는 이유로다가 반격을 가할 경우에 북한은 존재하냐 마느냐의 어떤 기로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런 도박을 괌에다가 괜히 쏴가지고 자기들 다 날려보내는 이를 자초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네. 굉장히 적죠. 괌을 네. 쏘는 것도 아니고 괌으로부터 30km 떨어진 곳을 쏘겠다는 건데. 네. 그리고 또 18분이나 걸리는 가는 동안에 요격당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게다가 궤도까지 공개했어요. 예. 안 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괌에 사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일부 언론이라거나 국민들이 받는 위협감은 굉장히 큰 거죠. 트럼프가 예. 더 부채질했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세게 나온 건데 결국 그 상황이 되면은 이게 말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면은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손해보는 나라들이 사실은 한국과 미국 등만이 아니에요. 북한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EU에서도 나서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프랑스도 중재하겠다고 얘기 나오고. 세계대전 벌어지는 거죠, 잘못하면. 네, 그러니까 네. 러시아하고 중국도 다 나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만 지탄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싸움이 동네를 불태울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서 동네 사람 다 일어나니까 둘 다 사실은 문제아가 되는 거죠. 북한은 원래 문제였기 때문에. 예. 더 잃을 게 없는 거죠. 더 잃을 게 없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큰 문제아로 등극을 하게 된 거죠. 예. 사실 괌에 쏜다고 그랬으면 미국이 가장 적당한 반응을 쏴봐라 그러면. 기다릴게. 저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쏴봐 계속. 어떻게 쏩니까? 쏜다는 말만 계속 하겠지. 그랬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또 지켜보겠다. 미국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8월 중순까지 보고를 받겠다 했는데 8월 중순 지났어요. 네. 지났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화 제의 같은 게 물밑으로 이제 있으면서 입장이 바뀐 거죠. 북한은 얻을 거 다 얻었죠. 예. 미국하고, 맞대거리 한 나라로, 예. 네. 북한 주민들한테도 그걸 광고할 테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세현 전 장관은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예산 짜는 기간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위기설을 부추기면 군산복합체들을 굉장히 좋아한다. 또 군도 예산 확보에 좋다. 그래서 더 부추기는 면도 있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죠. 위기가 고조될수록 고조될수록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사실은 한미 간 내부에 다 있습니다. 물론 북한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군산복합체 같은 경우가 그렇고 강경론자들이 득세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이해관계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수 언론들 위기가 조장될수록 신났죠. 그러니까 위기 때 허용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니 민주니 이런 것들 위기라는 이유로다가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누르고 싶어하는 그런 세력들이 위기를 오히려 조장하고. 왜 위기인데 꿈쩍도 안 하느냐? 왜 괌 시민들은 난리인데 한국 국민들은 왜 평온하냐? 그래 놓고 자기들은 자기 집에서 그냥 편안히 자요. 그렇게 위기면 자기들부터 벙커에 들어가든가요. 네.
집에 안 가고. 자기 그런 뉴스를 전하는 기자들도 집에 편안히 돌아갑니다. 저는 뭐 그런 점에서 어저께 그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얘기를 사실 했어요. 저는 그 많은 얘기들이 어제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으라면은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그렇죠. 저도. 누구도 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사실 김정은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의 김정은한테 뭐 대한민국이 동의 없이 군사행동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안 맞는 얘기고. 네, 안 통하고. 네. 트럼프한테 한 얘기예요. 맞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한 얘기고 트럼프한테 한 얘기고 사실 이 얘기는 어찌 보면 너무나 맞는 얘기인 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네. 흔히 한미 동맹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의 물질적 기반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거든요. 네. 근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 태평양 지역이라고 한정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속에서 한미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 네. 일단 공격을 받아야 돼요. 미국이 공격을 받아도 우리가 또 그렇죠. 같이 참전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공격을 받아야지 공격을 네. 받을 징후가 있다거나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공격을 받을 경우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침을 하거나 대한민국에 공격을 가할 때 미국이 개입하거나 이제 전쟁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 공격을 받지 않은 속에서 선제니 예방이니 하는 그런 행동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네. 결국에 한국의 동의 없는 미국의 선제 공격을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센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고 옳은 얘기인데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뭐 화염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얘기를 했으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직설적으로 경고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과의 어떤 그 긴장을 앞두고서 한미 간의 여러 가지 이제 이견 등의 어떤 갈등이 노출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또 증폭시켰겠죠 우리 보수 언론은. 한 타임 이렇게 해서 그러나 미국의 분명한 메시지. 실제 요 메시지에만 미국이 반응했어요. 미국 언론이. 예, 우리나라에서는 뭐 유석준 위원장이 후대년이 이제 건국 100주년이다 이런 거에 반응하고 있는데 보수 쪽에서는 미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멘트만 반응을 했죠.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그렇죠. 맞죠? 예. 준엄한 경고죠. 맞고. 그리고 그냥 일방적 경고가 아니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한 경고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대통령도 할 얘기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전문가나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이 얘기를 계속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뭐 우리 땅에서의 전쟁인데 왜 니들이 한다 만다고 하냐고. 조건이 있죠. 혼이 있고 얼이 있는 언론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안 한 언론들은 이제 혼이 나가고 얼이 빠져 있는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내내 불만이었거든요. 아니 미국이 우리 땅에서 전쟁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막 하면 우리나라의 지식인이나 우리나라의 언론들이나 혹은 우리나라의 전직 국방 장관이나 다 튀어나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리하고 얘기를 하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실제 우리 언론이 한 일들은 대다수 언론들, 그러니까 어이없는 많은 언론들이 한 일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계속 중계하면서 우리나라 전쟁 날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감만 계속 강조했어요. 그래. 전쟁 날지 모르는데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요. 전쟁 날지 모르는데 무슨 일자리냐, 뭐 탈핵이냐, 네. 전쟁 날지 모르냐 이제 이런 얘기죠. 전쟁 날지 모르는데 휴가 왜 가냐, 전쟁 날지 모르는데 정작 본인들은 집에 잘 가요. 밥 잘 먹고 본인들부터 그러면 벙커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말든가요. 이게 우리 지식인들을 혹은 언론들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너무 나간다. 비판이 쏟아질 때도 그거 그냥 보도하기만 했지 우리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아직 그 광복이 안 된 분들이 계시는 거죠. 광복이 안 된 분들. 그 얘기 나와서 또 하는 얘기인데 유석준 위원장은 48년이 이제 건국일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건국절 논란을 다시 한번 이제 불을 댕겨보려고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혁신위원장,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인데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헌법 전문에
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헌법 전문 제일 첫 문장에 뭐 헌법 전문에 하나의 문장이지만 제일 첫 부분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려면은 헌법 전문부터 고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리고 국부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도 본인이 취임하면서 건국 30주년이라고 했거든요. 이미.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건국절을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면서 소위 뉴라이트 계열이 튀어나오고 건국 60주년 기념 사업회 막 추진하고 뭐 교과서 새로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서 친일 그러니까 그 소위 일제 강점기는 우리나라의 근대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5.16은 대한 정치 세력의 등장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소위 친일과 군사 정권을 미화하는 작업을 그때 막 시작했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그 어떤 그 정교한 이론에 입각해서 또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서 만들어진 하나의 역사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이걸 통해서 뭘 노렸는가. 1차적으로 그렇죠. 노리는 건 뭔가 하면 그럼 그 건국은 누가 했느냐. 이승만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과거에 대한 성찰로서 이승만이 그런 정부 수립에 앞장선 어떤 주요 인물이긴 하나 그 이후에 독재로 일관해가지고 결국에 국민에게 의해서 쫓겨난 대통령 아니에요. 그런 이제 부정적 평가가 더 많은 대통령을 갖다가 긍정의 화신으로 이제 돌리려는.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려면은 이승만의 가장 큰 공은 건국이다. 이 나라를 세운 우리의 정치적 아버지다. 어버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독립운동들은 굉장히 격화되는 거거든요. 격화되는 거죠. 예. 건국을 한 사람은 여기 있고 그 이전은 건국에 이르지 못한 활동에 불과한 거거든요. 예. 사실 여러 독립운동의 조류가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식민지가 되는 바람에 국외에서 벌어진 독립운동이 훨씬 더 많았고 여러 조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미국에서 중국에서 뭐 러시아 쪽에서 다 있었는데 그중에 한 조류인 미국에 가 있었던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그 역사로다가 건국 전사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건국의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그 어떤 흠결에도 불구하고 이 건국이라는 위대한 업적 앞에서는 그건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만들려는 이승만 복원운동이 바로 이 건국절 소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이 이승만 정권의 사실은 소위 건국이라고 표현하는 뉴라이트들이 그 과정에 그 소위 친일파들이 많이 참여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친일파들은 건국 세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전부터 독립운동 과정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독립운동을 한 세력이 아니라 친일을 했던 세력이 되는 건데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건데 이 건국을 한 세력이 중요한 것으로 이제 역사를 정리해버리면 친일파들도 건국에 동참한 건국 맞습니다. 세력이 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예. 그거를 노리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친일 4대 매국 세력들을 갖다가 역사의 어떤 주역으로 다시 세탁하고 환원하는 작업이 건국절 소동이다. 그렇게 해서 이어진 세력의 이제 후손들이 이제 이걸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유한국당의 어떤 이 지주, 정신적 지주, 원천이 자유당으로까지 올라가고 더 올라가서 그 친일 부역 세력들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란은 본인 이 세력이 유리할 게 없다고 보는데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을 혁신한다는 분이 와가지고 다시 이 논란을 짚히는 것은 유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고 있어요. 다른 정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되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아니 불필요한 역사 논쟁에 자꾸 이제 끌고 가는 건데 제가 볼 때 이게 그 전에 제가 마약이라고 이제 그 마약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다가 이제 그 현재의 통증을 갖다가 무마시키는 어쩌면 정권을 붕괴시킨 사람들이잖아요. 정권을 단순히 선거를 통해서 빼앗긴 게 아니라 빼앗기기 전에 자유한국당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 붕괴했잖아요. 그 붕괴에 대한 어떤 아픔 그 통증을 성찰이라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혁신으로다가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마약 주사 같은 거죠. 이런 이제 모르피니 프로폴 조사 같은 이런 걸 갖다 자꾸 만든 거예요, 이제. 건국절 또는 우리가 이 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그래서 아마도 상향식 공천을 하지 않고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상 검증을 해서 우리 쪽
예를 들면 이런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그것은 48년 건국이 맞다 하는 사람들만 공천하겠다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체질이 안 맞죠. 상향식 뭐 이런 거 민주주의 이런 게 잘 안 맞죠. 예. 괜히 불편하고 이제 그렇게. 자, 건국절 논란 이야기는 앞으로도 좀 더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해놓고요. 하긴 참 이상합니다. 보수는 원래 자기 역사를 더 과장하는 법이거든요. 위대한 이러면서. 근데 이제 자꾸 축소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참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네, 그 배경은 이런 게 아니었냐라고 얘기를 나눠봤고. 국민의당 당대표 경선은 보십니까? 저는 토론회 짧게 클립 몇 개로 봤는데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 오가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현주 의원이 러닝메이트인 줄 알았더니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공세를 아주 세게 하더라고요. 예. 그건 예상 밖이었어요, 저는. 예, 아무래도 선거니까 그런 식을 통해서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이현주 의원 출마는 그러면 순전히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나온 것이다. 처음에는 러닝메이트 혹은 페이스메이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나온, 글쎄요, 그 속사정에 알 수 없지만은, 대략 흘러가는 걸 보니까 뭔가 최고위원 등을 이렇게 목표로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아예 더 세게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협조를 잘 못 받았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측으로부터 협조를 생각했는데 안 해줘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관심을 모으고 흥행을 시키는 데는 일조한 면이 있죠, 아무래도. 어떻게 될까요?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결과. 글쎄요, 워낙에, 안 후보가 제일 유리하니까 또 나오지 않았겠느냐는 전망들이 많은데 또 결선 투표제라는 또 이 선거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만일 안 후보가 낙선한다면 이변일 것이다. 이변의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점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낙선한다면 본인의 정치적 위상도 큰 상처를 받겠죠. 예. 이 당내 선거에서도 이기지 못하면 그럴 가능성인데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은? 예, 낙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은데, 낙선한다고 해도 하면은 끝나느냐. 근데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외상후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은 편이어가지고. 외상후 스트레스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선거 지고 나면 상처가 굉장히 크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는데 대선을 지금 그렇게 금방 등장하기가 어렵거든요. 사방에서 요구해도 못 나가거든요, 잘.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외상후 스트레스가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제 8.15 경축식 보면서도 이제 죄송합니다. 경축식 보면서도 촛불혁명, 촛불잔치 같다. 그게 완전히 이제 촛불 이 당시의 어떤 정신적 충격, 두려움, 이런 게 이제 상처로 남아서 생기는 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인데, 이제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은, 여전히 거기서 못 헤어나오고 있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당에서 원해서 끌려 나온 측면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런데, 안철수 지금 이제 당대표 후보는 다들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예. 나오지 말라고 해서 주저앉으면 이제 끝이다라는 어떤 그런 절박감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전망하는 대로 당대표가 되면 그럼 어떻게 변할까요? 정계 개편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조기에 있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방선거가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국민의당이 대선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의 대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이해관계가 다르고 노선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세력들의 어떤 결집체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냥 다음 대선 후보가 누가 되든 관계없이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당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계속해서 다음 대선 후보까지 이제 안 후보로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주로 호남을 중심으로 한 다른 세력들, 비안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사실은 있죠.
그렇게 하라고 지금 나온 거다라는 해설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일부러 그걸 내보내려고 나왔다고까지 봐야 될 것인가. 일부러 내놓는 거가 나가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는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가면은 오히려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과의 연대라든가 이런 게 쉽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보다는 자신이 득표가 더 많았으니 차기라도 더 유리하다 이런 계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계산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경우에도 그러면 바른당은 온전히 통째로 합류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렇겠죠. 되면은 두 당 다 이렇게 조금씩 흩어지면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사람과 민주당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빠지고 난 세력의 연합 뭐 이런 게 생각해 볼 수 있네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남았고 지방선거라는 것이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직접 거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총선 다음 총선에 임박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현재로는 더 높아 보이고 아니면 이제 선거제도나 개헌과 관련해 가지고 뭐 권력구조의 심각한 변동이나 또 선거제도의 획기적인 변화 이런 것이 만약 임박해지면 그 타산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조기에 이번 국민의당 경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조기에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당대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단 그 당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다만 이제 친한 반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친한 반환. 예, 친문, 반문보다는 발음이 잘 입이 안 붙네요. 친한 반환. 친한 반환으로 사실상 갈라져 있어요, 보면. 이미. 이 대결 구도는 더 공고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대결 구도는 공고히 되겠지만 그 대결 구도에서 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갈등이 당을 쪼갤 정도까지 되느냐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당으로 묶여 있는 게 현재로서는 좀 더 얻는 게 많기 때문에 크지는 않을 것이다 보이죠. 이 과정에서 안철수 전 대표 서울시장 후보 차출론도 등장했어요. 예. 이건 이제 뭐 당대표 하지 말란 얘기죠.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시지 이 얘기는 하지 마시라 이 얘기죠. 근데 이제 본인은 당대표 의지가 강하니까 당대표가 나와서 근데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중간에 관둘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지금부터 그걸 준비했겠죠. 대표에 나와서 저렇게 그 당내에 패를 더 가를 이유가 없었겠죠. 그럴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일단 살아야 돼서 나온 거 아닐까요? 혹시? 일단은 그렇다고 보는데. 뭐 서울시장 후보는 뭐 누구든 또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한 형세가 되면은 다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에 만약에 나온다면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본인이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혹시 대표님도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을 막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소위 부답이라고 웃으면서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군요. 왜냐하면 저희끼리 리얼미터 통해 가지고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군을 놓고 지지도 조사 같은 거 이제 곧 할 텐데 누구 넣냐 빼냐 막 얘기 많거든요. 거기 노회찬 대표님도 넣어야 돼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와중인데 넣을까요? 소위 부답입니다. 그럼 넣는 것으로. 관심 있으시군요. 그럼 박원순 서울시장도 삼선 의지를 거의 표명한 것과 마찬가지라서 공식적으로 본인 입으로는 안 했지만 언론 보도로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보다 노회찬 내가 더 나은 점.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 공동선대위원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나가서 다시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박원순 시장보다 나은 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일단 머리숱이 더 많고요. 서울시 행정을 하게 된다면 내가 이런 점들은 아마 더 나을 것이다.
예, 제가 공약한 것들 박원순 시장이 많이 이렇게 예. 받아가지고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 다 내가 준 거다, 그거? 다 제가 준 건 아니고요. 상당 부분. 상당 부분이라기보다는 예. 그런 것들도 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만약에 서울시장을 하면 이건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대목은 없으십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생각해 보셨으면서. 이거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예. 노회찬. 괜히 말을 또 만들지 마십시오. 노회찬 전 대표님이 내심 혼자 서울시장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자, 그럼 다음 조사 때 제가. 과거에 제가 서울시장 출마했다는 얘기죠. 예. 출마해서 떨어지셨죠. 예. 떨어지셨는데.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이거 새로운 뉴스입니다. 네, 관심 있으신 것으로. 아니, 이런 게 자꾸 만들어지는 뉴스인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에 넣어요, 말아요. 궁금하죠? 아니, 그걸 제가 왜 상관합니까? 궁금하신 걸로. 넣어서 저희가 결과 수치가 너무 낮게 나오면 뺄게요. 그거는 반칙입니다. 자, 제가 원래 다른 얘기를 쭉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좀 탈선했어요. 탈선해가지고. 혹시 꼭 했었어야 하는데 못한 얘기 있습니까? 1분 남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요 얘기 내가 해야지, 빵 터트려야지 하고 준비해온 게 있었어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준비는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회찬 원내대표 서울시장 출마 염두에 둬. 라고 공장장이 계속 이래서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하지 않아. 예. 이거는 페이크 뉴스입니다. 예. 부인하지 않아. 묵묵부답, 소위부답.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부자 둘인데 오늘은 하나만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김성태 의원님이 계실 줄 알고 나왔는데 저 혼자네요. 안민석 의원입니다. 김성태 의원님은 이제 원래 휴가를 가셨는데 오늘 전화 연결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일부러 안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예. 방송을 하다가 끝나기 전에 연결되면 연결해 보기로 하겠는데, 예. 그분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만든 이상한 국정원 계약체제 특위. 네. 예. 위원으로 소속이 되셨어요. 예. 국정원 그렇죠? 적폐청산 TF에 이제 반대되는 활동을 하는 그렇죠. 거죠. 예. 아마 저한테 오늘 좀 따끔히 혼나는 게 두려워서 오늘 피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김성태 의원이 국정원 계약 저지 특위에서 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혼날까봐 안 오셨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참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가 댓글 부대 30개 팀을 이용해서 3,500명 댓글 부대를 운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론을 조정한 것인데요. 사실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적과 싸울 생각하지 않고 정권 연장을 위해서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여론 조작하고 싸웠다는 것이 충격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이 보수당에서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을 해야 된다. 특히 사실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묵인과 방조 없이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배후를 철저히 밝히자 이렇게 나오면은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도 더 높아갈 거예요. 근데 이러기는커녕 이런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의 맞불로 이 적폐청산 TF를 대응하는 반대하는 국정원 계약 제재 특위 이름은 좀 교묘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후한 무치한 일이다. 의원님 혼자 하시니까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봐 오늘 김성태 의원님이 자리를 피하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어쨌거나 싸움에서 정든다고 예. 안 계시니까 좀 서운하네요. 의원님은 서운하고 듣는 저희는 심심합니다. 심심한데, 자, 의원님 휴가를 갔다 오셨잖아요. 예. 휴가를 갔다 오셨는데, 또 독일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휴가인지 아니면은 독일에 또 최순실 일가 재산 추적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또 가신 건지 불분명한데 본인은 휴가가 아니라 이제 재산 추적을 하러 갔다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예. 이번에 이제 5번째인데. 5번째. 이번에는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국회 이제 공식 출장이 있었어요. 유럽 가는. 아하. 예. 거기에 제가 사선이다 보니까. 예. 저보고 이제 단장을 하라고 정세균 의장님이. 아하. 그 출장 임무를 다른 목적의 출장인데 거기 가서 또 이걸 하셨어요? 네, 출장이라 쓰고 은닉재산 추적이라 읽는다. 저는 유럽을 다니고 있는데 그런 거 보통 외우고 계십니까? 그런 문장은? 순간순간적으로 나왔죠. 저도 공장장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네. 가서 그러면 이번에 유럽을 다니고 있는데 제보가 왔어요. 또 네. 최순실 재산으로 의심되는 쇼핑센터하고 식당이 미네네도 있다. 오. 저희들이 주로 주진우하고 다닌 게 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것도 찾아다녔는데 예. 미네네도 있다. 미네네도 있다. 네, 그래서 출장을 같이 갔던 이상민 의원님과 함께 네. 미네네 그런 제보가 왔으니까 가보자. 맥주 마시러 간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한 4시간 동안을 저희들이 네. 쉼없이 달려갔어요. 차로. 그래서 기차로 안 가시고 쇼핑센터도 가고 둘러보고 좀 수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아니 쇼핑센터를 그냥 가는 것만으로는 수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 뭐 주인도 없고 중국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이야기를 좀 던져보니까 쇼핑센터라기보다는 이제 가게군요, 가게. 네, 그러니까 그게 큰 가게. 예, 92년에 최순실 씨가 독일의 어느 교포하고 유벨리라는 회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 회사를 같이 만들었던 교포의 것이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 독일 재산이 누군가의 차명으로 그런데 보통 건물의 형태로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식당이나 호텔을 운영을 하고. 네, 식당이나. 네. 그래서 이제 쇼핑센터에 대한 의심을 하고 그다음에 식당을 가서 저희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캐묻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한 40살 정도 된 한국 교포가 나타나서 네. 너 안민석이지? 안민석 맞지? 너 죽었어. 너 죽었어? 기다려. 나 독일 사람이야. 나 독일 사람이야. 독일 경찰한테 한번 당해봐봐. 하면서 반말하고 네. 아주 그냥 흉악하더라고요. 앞뒤 없이요? 네, 그냥 반말하고. 너 안민석이지? 거의 거의 감금 상태 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밥도 다 먹었는데 경찰에 신고했다고 그랬는데 30분 지나도 오지도 않아요. 저도 억울하니까 그래 경찰 가가지고 따져보자. 응? 전후 사정 없이 무조건 그랬다고요? 안민석 당신이 이러이러했는데 그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한 게 아니라 너 안민석이지. 너 죽었어. 너 안민석이지. 너 안민석이지. 그거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사인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상민 의원님은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또 법사위원장님 출신이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그리고 너가 우리가 국회의원인 줄 아는데 이런 식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하고 어느 폭력이죠. 그래서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독일 경찰 기다렸는데 한 30분 지나도 경찰이 안 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 그렇게 폭언을 한 다음에 그냥 사라지셨고 아니죠. 계속 저희들을 붙잡고 있었죠. 나가지 못하게 어떻게 붙잡았어요? 제지했죠. 제 손을 붙잡고 나가려면 못 가게 붙잡고. 하고. 근데 말만 한 게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제지를 뚫고 기다려도 경찰이 안 오니까 저희들이 굳이 저희들 또 다른 일정을 또 해야 되니까 본래 이제 출장 장소로 이동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92년 최순실과 함께 독일 회사를 만들었던 최순실 독일 은닉재산의 조력자로 의심되는 유모 씨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우리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모함했다고 이제 화를 낸 거군요. 말하자면 항의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조곤조곤. 아니 만약에 정말로 본인이 정말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다면 그럴 수도 있죠. 화가 나가지고. 그렇다고 뺨을 때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봉변의 해프닝 말고. 그 결말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거기를 못 가게 하는 거를 뿌리치고
그 장소를 떠났죠. 거기서 사건이 끝났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얘기하는 것보다도 또 다른 뭐 제보 아닌 정보인데요. 15년에 스위스 연방법에서 해외 외국인의 불법 재산을 몰수해서 환수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스위스에. 네. 예. 그래서 이 법을 지금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대충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불법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느냐? 외국의 부정부패 정도가 악명이 높은 경우. 그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 모호하네. 악명이 높을 경우.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대상으로 악명은 높지 않고 돈만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돈을 많이 생겼으면. 악명이 뭐 높죠 그거야. 높고. 최순실 케이스야 악명이 높긴 한데.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 부정한 돈이 의원님? 스위스 비밀 계좌에 돼 있다는 그런 의심되는 그런 돈들이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요 마무리를 3부 앞부분에 한 5분만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3부를 또 합니까? 자, 2부에 이어서 안민석 의원 마무리를 못하셔서 스위스에서 부정부패로 축제한 재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됐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셨다고 소개하다가 지금 끊겼는데 나머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게 일종의 스위스판 부정재산 몰수특별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 뭐 정확하게 제가 법률가한테 자문을 안 받았는데 일단 번역을 한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법의 목적은 정치적 주요 인물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불법으로 획득한 외국 자산의 동결 몰수 반환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법이고요. 딱 해당되나요? 네, 사실은 주요 정치 지도자하고 주요 인물. 여기에 뭐 박정희, 박근혜, 최순실이 다 대입되면 가능한 것이죠. 그 조건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부정부패의 정도가 악명이 높을 경우. 악명이 높을 경우가 부정부패의 정도가 악명이 높지 않은데 돈이 많을 경우 이건 어떻게 하나? 그다음에 재산 몰수의 조건과 절차 이것도 보면은 근자에 있는 정치인이거나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거나 그들이 수혜받은 자산 그리고 출처가 불법인 자산. 그게 어떻게 최순실을 겨냥한 법이 미리 만들어진 듯한 그런 느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하게 되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주변 인물과 같이 하니까 뭐. 그렇죠. 아마도 그간에 스위스가 비밀 계좌에 대한 좀 국가적인 오명을 벗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보는데 특히 이 법이 재밌는 것이 공소시효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특별법이죠. 따라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정도 뭐 5번이나 유럽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스위스 법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뉴스공장에서 소개드렸으면은 이제 좀 우리나라 검찰이 이제 새로운 정부의 검찰답게 이 문제에 좀 발벗고 나서기를 촉구를 합니다. 법안이 먼저 만들어져야죠. 지금 법안 만들기 전에도 지금 당장에도 이 스위스 법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검찰이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순실 은닉 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에 대한 수사를 빨리 해달라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스위스도 그런 법안이 이미 있다. 악명이 높을 것에는 그 최순실 관련 재산은 해당이 될 것 같은 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는 전 세계에 보도됐거든요. 최순실 씨가 함께. 그래서 악명이 높다고 하는 조건에도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죠. 뭐 우리가 이게 부끄러운 거지만 또 한편으로 촛불 평화 집회로 또 세계인들에게 또 감동을 주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투명하게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그 독일 뮌헨에서 있었던 그 일과 관련해서요. 네네, 유모 씨가 물리력을 행사해서 그 부친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조력자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현했던 그 유모 씨의 자제분이 이제 억울해서 아마도 본인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아니 그 유모 씨는 92년에 최순실과 같이 독일에서
만든 회사, 유벨리라는 회사의 공동 대표로 이름이 나오는 분이니까는요. 저는 이분이 최순실을 어떻게 만나서 어떠한 관계가 맺어졌고 이후에 최순실 씨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참으로 궁금해요. 그리고 그분을. 이분은 이제 아직 뭐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잖니 이건 모함이다라고 이제 억울해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관계를 오해 없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92년 이후에 최순실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교표사에서는 그분이 지난 10년 동안에 호텔이라든지 식당 체인점, 아마 굉장히 많은 사업체를 운영을 했는데, 교포사에서는 과연 저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이제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해명을 분명히 좀 해줘야 되는 것이고, 특히 제보였는데 이 제보가 본인 스스로가 시인을 했어요. 룩셈부르크도 조세 햇빛처. 네, 텍스 헤븐 조세 햇빛처로 최근에 굉장히 부상하는 나라인데 이 룩셈부르크에 이제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사실 이전에는 여행업을 했던 분인데 왜 룩셈부르크에 계좌를 가지고 돈을 찾으러 다닐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해명이 아직 안 됐고요. 그래서 계좌를 제가 보고 싶어 했는데 본인은 뭐 돈이 얼마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걸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라. 이번에 지난 4번째 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변호사랑 상의를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이후에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자기 재산은 유대인 사위가 다 조성을 해준 거라고 도와준 거라고 하셨는데 결혼은 한 2년 전에 했어요. 근데 이분은 10년 전부터 사업체를 굉장히 많이 독일에서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어떤 명쾌한 투명한 이제 해명을 요구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제가 의심하는 것들이 의심이었고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독일까지 가서 사과하게.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무릎 꿇고도 사과를 해야죠. 그러나 만약에 저희들의 의심이 이제 사실이라고 그러면 특히 이번에 민원에서 이 해포님을 통해서 더 의심이 왜 그 아들이 그렇게 그 공격을 했을까? 억울해서 그럴 수 있죠. 억울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상식을 벗어난 굉장히 무례한 그런 행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 일을 당하면서 의심이 더 이제 가중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저희들 의심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그분은 아직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검찰에 조사를 받아서 이게 이제 불법적인 어떤 재산 내지는 은닉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 또 이제 법적인 적절한 또 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론에 대해서는 한마디 논평하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것이고요.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과연 안철수의 당대표 출마, 심지어 서울시장 출마론이 명분이 있는 것인가? 저는 명분이 아니라 궤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대표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사퇴하고 시장 출마하면은 이건 무책임한 처사이죠. 또 만약에 사퇴하지 않고 시장 선거에 나가면은 혼자 다 해먹겠다는 욕심으로 비치고요. 좋습니다. 만약에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나간다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박원순 시장과 양자구도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국민당과 바른정당이 연대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그러면 가장 유력한 박원순 시장과 지금 시점에서 맞짱 뜰 가능성이 많은데요. 어쨌거나 안철수 하면 새정치의 아이콘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흔정치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의 성급함, 조바심과 성급함 때문에 망가진 정치인들이 우리 현대사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 당권 앞에서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그 아이콘이 너무 추악하게 망가지고 있어서 새정치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앞으로 혼자밖에 못 나오실 때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합의 맞아서
주거인 상권이 티격태격 해야지, 혼자 이렇게 논평을 하시니까. 김성태 의원님, 저 오늘 의원님 나오신다고 해서 나온 건데요. 네. 뭔가 이게 당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두 분이 다음 주에는 꼭 함께 나오셔서 다시 한번 토면제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 저희 방송에만 있는 코너죠. 예. 초장기 프로젝트, 최순실 일가 재산 추적 프로젝트, 쇼미더머니, 은닉한 재산을 찾아낸 사람, 은닉재산 프로파일러. 소개가 너무 기네요. 이제 앞으로는 줄이겠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예. 국세청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잘 알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최순실 일가 종잣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양 땅 얘기했었고요. 예. 예. 그 안양 땅으로 피해를 입은 1000명이 넘는 분들 제보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제? 오늘은 유경재단하고. 유경재단. 예. 앞으로 그 재단들 이야기를 좀. 재단들. 드디어 이제 유경재단까지 왔습니다. 유경재단에 관해서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는 것이 그 유경수 여사가 돈을 좀 내서 만들어진 굉장히 좋은 단체 아니냐, 재단 아니냐, 좋은 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젊은 분들은 유경재단 관련해서는 워낙 분쟁사가 길어가지고요. 예. 거기 뭐 맨날 청자끼리 싸우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살인사건과, 오천살인사건과 아주 깊숙이 그걸로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깨동무하고 꿈나무 정도로. 그렇죠. 어깨동무라는 잡지가 네.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유경재단이 참 69년도에 유경수 여사가 돈을 1000만 원을 내고. 네. 그게 10일 만에. 네. 1000만 원을 낸 돈이 2억 6천만 원으로 이제 그 기본 재산이 커집니다. 네. 한 26배가 커진 거죠. 네. 그런데 그 유경수 여사가 돈을 낸 것으로 지금 다 맞는 것으로. 다 맞는 것으로 그렇게 네. 알려져 있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재산은 조단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추산하기로는 한 4조 원 정도 네. 재산으로. 1000만 원 냈는데 4조가 됐어요. 그 외에는 박근혜 대통령 일가로부터 한 푼도 안 나왔어요. 그 1000만 원 낸 이후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가가 4조가 됐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예. 잘 몰라요, 국민들이. 자, 그럼 그 재산 관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경재단. 유경재단이 1969년에 설립이 됐고, 지금 4조 원대라고 하면 그 재산 구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4조 원대? 지금 주로 부동산인데요. 부동산. 지금 능동에 있는 그 어린이 해관하고 같이 있는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불리죠. 네. 그 능동이 한 3만 평 땅이 이제 주가 되고요. 거기에 뭐 과학관 그를 지금 현재를 개조를 해가지고 예식장으로 쓰고 있죠. 그게 수익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고. 예식장 사업을 합니다. 이제 그런 재단이 예식장 사업을 한다는 게. 뭐 재단도 사실은 그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서 수익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네. 그걸 정상적으로 세무서에도 또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영리법이 있는 것이니까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전부 재단에 넣어가지고 재단의 고유 목적 사업에 써야 되죠. 네.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뭐 복지라든지 뭐 문화를 지원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자기들이 고유 목적 사업을 정했으면 그 목적 사업에 쓰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고 되니까 이제 그거 아니면 그렇게 싸울 일도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네 돈이 아니면 싸울 일도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분쟁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분쟁사에 걸쳐서 사람들 죽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분쟁 과정 중에 어깨를 동원하게 되고, 어깨를 동원됐던 당사자들이 나와서 뭐 널 죽이려고 했네, 뭐 아니네 하다가 결국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망한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오촌들이었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흑막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 역사를 보면 82년도에 이제 박근혜 씨가 처음으로 그 재단 이사장에 취임을 하죠. 네.
그리고 82년도부터 90년도 11월 달까지 이제 그 박근혜 씨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시간이고요. 90년도부터 2004년까지 뭐 2004년 이후에는 이제 법정 분쟁이 생겨가지고 2007년까지 그 오촌 살인 사건이 난 그 당사자들의 그 분쟁까지는 대단했습니다. 그 박근영 씨가 이제 그 저걸 하죠. 그러니까 언니하고 동생이 싸운 거죠. 그 처음에는 자매가 싸웠고. 네, 자매가 싸웠고. 그 뒤에는 아마 남매가 또 이렇게. 남매도, 이쪽 남매가 이제 한 편이 돼서. 큰 누나하고 있다가 작은 누나한테 갔다가 다시 큰 누나한테 갔다가 뭐 이런. 큰 누나로 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그 법정 관리인들을 보면, 박지만 씨 쪽 사람으로 지금 다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설이 있습니다. 박지만, 씨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정윤회 씨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박지만 씨 사람처럼 보이는데 정윤회 씨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최순실 씨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유경재단의 관리 역시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장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죠. 최근에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 쪽이냐 아니면은 그 박지만 씨 쪽이냐 형식적으로는 그분이 이제 박지만 씨 비서실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그는 이제 다시 그 사건이 아마 재조명되지 않겠습니까? 곧. 그래서 뭐 결국 이 유경재단조차도 최태민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이 최순실 일가에서 결국은 관리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강력한 주장들이 있죠. 그러니까 82년도부터 최태민 씨가 사실 마쿠에서 뒤에 있고 앞에는 이제 박근혜 씨가 있었는 것이고 그 추모회 또는 숙모회라고 하죠. 숙모회가 그 최태민 씨를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사건이 노태우 당시 그 대통령 시절한테 그 둘째 박근영 씨와 박지만 씨 이름으로 탄원서를 보내죠. 우리 누나를 이제 구해달라, 언니를 구해달라. 최태민에게 홀려서.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90년대부터 이제 박근영 씨가 장악을 하는데 그 뒤에도 계속 재산이라든지 분쟁은 계속 여전히 계속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단 이사장을 하다가 동생들이 최태민으로부터 우리 누나 언니를 정신 차리게 해달라, 빼달라, 뭐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태민에 대해서 모르는 시절, 가족끼리는 유경재단이 최태민의 재산이다. 라고 하는 주장과 이야기가 있었고, 그게 이제 우리는 모르는 사실이죠. 일반인들은 잘. 그런데 최근에 와서 다시 이제 결국 박지만 씨가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박지만 씨의 비서실장조차 정윤회 사람이라는 지금 이거는 거의 팩트고. 그렇지만 정윤회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박지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윤회 사람이었다. 정윤회 사람이었다는 건 최순실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연결되고 그쪽 축의 이야기도 한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쪽 전문가는 주진우 기자인데. 자, 4주 정도 된다. 부동산이 주로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재산들이 말씀하신 대로 목적 예산에 쓰이지 않고 목적 맞게 쓰이지 않고 이렇게 돈이 빠져나간 흔적들이 있습니까? 주로 이제 그 예식장 사업이라든지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그 각 건물들을 임대하면서 얻어지는 수익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상적인 그 영리 활동으로 인해서 이건 영리법인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 사업체들은 정상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그 수익을 그 기부금 처리를 해서 재단으로 들어가서 사용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도 그 목적 사업에 써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재단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할 텐데 재단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재단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 재단들은 기부금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나눠져야 되고 그 기본 재산으로 들어온 재산들은 고유 목적 사업에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팔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 영리 사업으로 임대를 예를 들면 뭐 과학관을 고쳐가지고
예식장으로 쓴다든지 예.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사실 그 불법인 것이죠. 그런 고유 목적 사업에 쓰이지 않으면은 공익법인으로서의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 허가를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취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분들은 특수한 집안으로 이제 인정을 해서 예. 계속 거의 다 넘어온 게 참 신기한 일이죠. 유경재단 관련해서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왜 이게 계속해서 아무 문제 없이 이때까지 이 가족들의 재산으로 남아 있는지도 신기하고요. 가족들이 이런 분쟁을 일으킬 때 경찰들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예. 소위 이제 깡패들을 동원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동원되고 예. 그랬을 때 그 경찰들이 출동해서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경찰들이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예. 당연히 신고하고 출동했으면 그 싸움을 막아야 되는데 개입을 안 합니다, 경찰이. 굉장히 신기한 일이고, 예. 그리고 나서 거기 연루됐던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그게 의혹이 많은데도 자살로 처리되고 재수사도 안 되고 있죠. 예, 여러 번 지금 재수사 이야기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예. 경찰의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죠. 그 뒷이야기, 잔인한 이야기가 많아요. 예.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니까 예. 돈 얘기에 집중하겠습니다만은 유경재단을 제대로 한번 이렇게 털어보면 뭐랄까 영화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재산이 아마 상당한 금액이 되니까 결국은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도 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사람도 죽고 이게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가족끼리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는 정도의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돈 문제와 얽혀진 일들은 정말 이 집안에 있어서는 돈이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모든 물러서지 않아요, 돈 문제에 돈 있어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거기에는 다 최태민 씨 일가가 끝까지 거기에 개입돼 있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돈 한 푼 어떻게 하지 않았다라고 자꾸 친박단체 쪽에서 생각하고 주장하는데 유경재단과 관련된 분쟁사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돈이 얼마나 집착을 하는지. 그렇습니다. 엄청난 집착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가족 간의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돈 가지고 막 형제가 다투고 될 것도 아닙니다. 될 것도 아니에요. 네. 드라마는 될 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 주제가 아니어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하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재산들이고 폭력 사태도 연결돼 있고 그리고 형제 간 다툼도 심했는데 여하간 이 유경재단 관련한 소유권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스코어는. 지금 그렇게 봐야 되죠. 예. 네. 여기도 한 덩어리인데요. 예. 네. 그리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어제 나온 뉴스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종잣돈 얘기하는 중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제 최순실 유럽 금고지기 아니냐. 예. 라는 표현으로 언론에서 등장했던 이상화 전 KB 유럽 본부장. 예. 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어제. 예. 그렇습니까? 예.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어제 신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최순실은 독일 현지 외환은행은 미장원에 있는 동포들까지 다 관리를 하는 곳이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코어 스포츠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걸 위해서 계좌를 개설한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코어 스포츠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 코어 스포츠하고 삼성전자가 물론 코어 스포츠는 최순실 소유입니다. 승마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만든 급조한 회사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계좌를 개설했는데 이게 이례적이지 않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여기 대해서 이상화 씨는 뭐라고 그랬냐면 삼성이 최 씨와 연관이 있어서
독일 계좌를 개선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최순실 씨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밀접한 관계로 자신의 승리에 두 사람이 영향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한다. 예. 지금 이상화 씨 스탠스가 조금 바뀐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로 넘어왔어요. 예. 일정 정도. 저희들이 이제 사실 이상화 씨를 한번 만나려고 3번 정도를 콜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독일 현지 외환은행 지점을 2번을 방문을 했고요. 가서 내용을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고 만남을 요청을 했는데 그때마다 다 거절을 하고 숨어버립니다. 아예 반응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안종범 씨한테 박근혜 씨가 당시에 안종범 수석한테 전화번호까지 직접 친필로 적어주면서 연락을 하라고 했다는 그 당사자 아닙니까? 최순실 씨가 뭐한데 수석 전화번호를 적어줍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분의 저걸 보면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은 강원 평창에 있는 땅, 정유라와 최순실의 땅으로 돼 있는 그 땅을 담보로 해서 스탠바이 LC를 발행을 해가지고 독일에서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줬죠. 그래서 20대 대학생한테 무역회사한테 주는 그때는 대학생도 됐는지 19살인가 고등학생인가 그 정도였는데 그 스탠바이 LC라는 게 담보 LC 아니겠습니까? 모르죠, 저는. 설명해 주셔야죠. 그런데 국내에 있는 그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독일에서 돈을 발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같으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또 한국은행에도 그게 송지가 되고 돈이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자금을 보내기 위해서는 유출됐으니까요. 당연히 신고가 돼야 이게 잡혀야 되는데 증여가 되는 건지 아니면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건지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갖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LC를 자꾸 등장하는 뉴스 기억을 대사를 보시면 신용장을 개설해줬다. 아니 무슨 19살, 20살한테 무역회사한테 주는 신용장을 왜 외환은행에 개설해줬냐. 개설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개설해줬느냐. 안 잡히려고 한 거죠. 돈의 흐름이. 거기서 2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잡히기 위해서 아예 국세청이나 이런 기관에다가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정유라의 시드머니, 그야말로 종잣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외환은행으로부터 담보 물건을 잡히고 돈을 5억 정도를 마련해서 독일에 내에 이제 부동산을 처음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재벌들이 종잣돈을 처음에 얼마 줄 때까지는 증여세도 내고 이 케이스도 증여세를 냅니다. 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고 그 돈을 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재산을 불렸다. 증식했어. 이렇게 이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지금 정황도 지금 둘 다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돈을 우리나라에서 가져가서 외국으로 나갔으면 다 기록이 남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담보를 잡아놓고 외국에서 대출을 받은 것처럼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으니까 한국에 안 잡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독일에서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기록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나중에 정유라 재산이 불었어요. 언제 너 돈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 돈이 불었니? 아니야, 내 옛날에 돈 5억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내가 돈을 이렇게 불린 거야. 나중에 정유라 재산이 막 조 단위가 됐어요. 20년 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물려줘야 되니까. 그럴 때, 그 종잣돈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시작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대단히 전문가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설계해 준 겁니다. 그죠? 재벌들도 그렇게 재산을 증식해서 상속세를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받지 않고 어떻게 당신이 벌었어 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얼마를 받았었고 지금 우리 삼성 케이스요, 삼성 케이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60억 받아서 내 세금 16억인가 냈어. 세금 16억 낸 다음에 지금 한 8조인가 지금 재산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증식된 근거가 여기 있는 거야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그 기법을 썼다 여기다. 훌륭한 기법이네요. 들키지만 않았으면 그렇게 쭉 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을 외환은행이 해줬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니, 왜 대출받아서 한국에서 돈을 가져가지 않고 한국에서 담보를 잡혀놓고 독일에서 대출해줬어. 아무것도 없는 이 나이 어린 친구에게. 당연히 물을 수 있는데 그 일을 해준 외환은행의 당시 본부장에게 물은 겁니다. 왜 해줬어? 그랬더니, 아니, 보니까 뭐, 안정범 수석, 예. 연락처도 주고, 힘이 센 것 같고, 삼성도 그래서 개설해 준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자체적으로 3단계 승진을 하죠, 이분이. 네. 유럽 본부장으로 이제 승진을 하고, 또 이분이 독일 가서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독일에 있는 재산들을 전부 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네. 이분이 한 2번째인가 3번째인가 독일을 근무한, 독일에 대해서는 잘 아는 분이에요. 네. 그 프랑크푸르트 일대에서는 이분을 상당히 그 사전 지식도 있고 교민들 사이에 뭐 은행 거래를 해야 되니까요. 예.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은행 거래는 다 외환은행을 주로 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재산을 이제 최순실에서 부동산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도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주로 한 게 그 미얀마 그 대사로 보낸 유재경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이 이제 그 학교 선후배관이라서 그 추천을 했고 그분이 감사하다는 그 문자까지 보냈다는 걸로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나와서 이분이 최순실 씨가 부인했던 네, 영향을 미친 게 아니다. 삼성이 코어스포츠하고 계약한 게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최순실과 관련이 있으니까 예. 삼성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스탠스가 전에 입장하고 지금 완전히 바뀐 거죠. 예. 예. 그러면 그리고 또 안정범 수석이나 최순실 씨가 자신의 승진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 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금고직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이분하고 만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지금은 만날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알려진 것 외에도 그 편의를 제공한 그런 것이 더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이제, 어제 나온 이야기인데, 저희가, 뭡니까. 브리핑에서 짚지 않고 여기서 따로 짚었습니다. 예. 전문가와 함께. 유경재단 관련해서는, 여기가 끝입니까? 예, 유경재단 관련해서는 뭐, 다양한 게 있지만. 폭력 사태나 살인 사건은 여기서 다룰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거 제가 한 3시간 할 수 있거든요. 재판도 예. 길게 받았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의혹과 의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지금 안민석 의원이 어저께 그 스위스를 다녀오셔가지고. 예. 그 스위스의 그 부정재산 몰수에 관한 법이 있더라. 예, 소개 잠깐 했습니다. 어제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제가 오늘은 다른 소개를 잠깐 좀 했으면 싶은데요. 저희가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1분 내에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1970년도에 미국의 그 리코법이라는 것이 지금. 유명한 법이죠. 예, 리코법. 예. 리코법이 뭐냐면은 범죄 수익에 관련된 예. 그 범죄 단체로 인정만 되면 그 범죄 단체와 관련된 재산들은 전부 다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뭐 범죄 수익 관련된 가족 사기단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이런 국정농단 세력이라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에 관련된 인물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재산들은 다 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법인데. 예, 그리고 정상적으로 수익을 자기가 그 재산을 형성했다면 그 입증은 당신이 해라. 그 정상적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다 몰수하겠다. 아주 강력한 법이고 이게 우리 특별법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이게 아니면 저희가 한수할 수가 없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선생님은 오늘은 뛰었습니다. 자, 인사해줘. 네. 감사합니다. 안원구 전 대구 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세게 나온 건데 결국 그 상황이 되면은 이게 말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면은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손해보는 나라들이 사실은 한국과 미국 등만이 아니에요. 북한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EU에서도 나서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프랑스도 중재하겠다고 얘기 나오고. 세계대전 벌어지는 거죠, 잘못하면. 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도 나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만 지탄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싸움이 동네를 불태울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서 동네 사람 다 일어나니까 둘 다 사실은 문제아가 되는 거죠. 북한은 원래 문제였기 때문에. 예, 더 잃을 게 없는 거죠. 더 잃을 게 없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큰 문제로 등극을 하게 된 거죠. 예. 사실 괌에 쏜다고 그랬으면 미국이 가장 적당한 반응을 쏴봐라 그러면. 기다릴게. 저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쏴봐 계속. 어떻게 쏩니까? 쏜다는 말만 계속 하겠지. 그랬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이제는 또 지켜보겠다. 미국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8월 중순까지 보고를 받겠다 했는데 8월 중순 지났어요. 네. 지났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대화 제의 같은 게 물밑으로 이제 있으면서 입장이 바뀐 거죠. 북한은 얻을 거 다 얻었죠. 예. 미국하고, 맞대거리 한 나라로, 예. 네. 북한 주민들한테도 그걸 광고할 테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세현 전 장관은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예산 짜는 기간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위기설을 부추기면 군산복합체들을 굉장히 좋아한다. 또 군도 예산 확보에 좋다. 그래서 더 부추기는 면도 있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죠. 위기가 고조될수록 고조될수록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사실은 한미 간 내부에 다 있습니다. 물론 북한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군산복합체 같은 경우가 그렇고 강경론자들이 득세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이해관계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수 언론들 위기가 조장될수록 신났죠. 그러니까 위기 때 허용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니 민주니 이런 것들 위기라는 이유로다가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누르고 싶어하는 그런 세력들이 위기를 오히려 조장하고. 왜 위기인데 꿈쩍도 안 하느냐? 왜 괌 시민들은 난리인데 한국 국민들은 왜 평온하냐? 그래 놓고 자기들은 자기 집에서 그냥 편안히 자요. 그렇게 위기면 자기들부터 벙커에 들어가던가요. 네. 집에 안 가고. 그런 뉴스를 전하는 기자들도 집에 편안히 돌아갑니다. 저는 뭐 그런 점에서 어저께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사실 했어요. 저는 많은 얘기들이 어제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으라면은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그렇죠. 저도.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사실 김정은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의 김정은한테 뭐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안 맞는 얘기고. 안 통하고. 트럼프한테 한 얘기예요. 맞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한 얘기고 트럼프한테 한 얘기고 사실 이 얘기는 어찌 보면 너무나 맞는 얘기인 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흔히 한미 동맹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물질적 기반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거든요. 근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조건이 있어요. 태평양 지역이라고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한미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 일단 공격을 받아야 돼요. 미국이 공격을 받아도 우리가 또 그렇죠. 같이 참전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공격을 받아야지 공격을 받을 징후가 있다거나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공격을 받을 경우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침을 하거나 대한민국에 공격을 가할 때 미국이 개입하거나 이제 전쟁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 공격을 받지 않은 속에서 선제니 예방이니 하는 그런 행동,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 한국의 동의 없는 미국의 선제 공격을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센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고 옳은 얘기인데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뭐 화염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얘기를 했으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직설적으로 경고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과의 어떤 긴장을 앞두고서 한미 간의 여러 가지 이제 이견 등의 어떤 갈등이 노출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또 증폭시켰겠죠 우리 보수 언론은. 한 타임 이렇게 해서 그러나 미국의 분명한 메시지. 실제 요 메시지에만 미국이 반응했어요. 미국 언론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유석준 위원장이 후대년이 이제 건국 100주년이다 이런 거에 반응하고 있는데 보수 쪽에서는 미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멘트만 반응을 했죠.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그렇죠. 맞죠? 준엄한 경고죠. 맞고. 그리고 그냥 일방적 경고가 아니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한 경고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대통령도 할 얘기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전문가나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이 얘기를 계속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뭐 우리 땅에서의 전쟁인데 왜 니들이 한다 만다 하냐고. 조건이 있죠. 혼이 있고 얼이 있는 언론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안 한 언론들은 이제 혼이 나가고 얼이 빠져 있는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내내 불만이었거든요. 아니, 미국이 우리 땅에서 전쟁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막 하면 우리나라의 지식인이나 우리나라의 언론들이나 혹은 우리나라의 전직 국방장관이나 다 튀어나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리하고 얘기를 하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실제 우리 언론이 한 일들은 대다수 언론들, 그러니까 어이없는 많은 언론들이 한 일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계속 중계하면서 우리나라 전쟁 날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감만 계속 강조했어요. 그래. 전쟁 날지 모르는데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요. 전쟁 날지 모르는데 무슨 일자리냐, 뭐 탈핵이냐, 네. 전쟁 날지 모르냐 이제 이런 얘기죠. 전쟁 날지 모르는데 휴가 왜 가냐. 전쟁 날지 모르는데 정작 본인들은 집에 잘 가요. 밥 잘 먹고. 본인들부터 그러면 벙커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말든가요. 이게 우리 지식인들을 혹은 언론들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너무 나간다. 비판이 쏟아질 때도 그거 그냥 보도하기만 했지 우리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아직 그 광복이 안 된 분들이 계시는 거죠. 광복이 안 된 분들. 그 얘기 나와서 또 하는 얘기인데 유석준 위원장은 48년이 이제 건국일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건국절 논란을 다시 한번 이제 불을 댕겨보려고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혁신위원장, 예.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인데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헌법 전문에 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헌법 전문 제일 첫 문장에 예. 뭐 헌법 전문에 하나의 문장이지만 예. 제일 첫 부분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려면은 헌법 전문부터 고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리고 국부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도 본인이 취임하면서 건국 30주년이라고 했거든요. 예. 이미.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건국절을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면서 소위 뉴라이트 계열이 튀어나오고 건국 60주년 기념 사업회 막 추진하고 뭐 교과서 새로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서 친일 그러니까 그 소위 일제 강점기는 우리나라의 근대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5.16은 대한 정치 세력의 등장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소위 친일과 군사 정권을 미화하는 작업을 그때 막 시작했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그 어떤 그 정교한 이론에 입각해서 또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서 만들어진 하나의 역사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이걸 통해서 뭘 노렸는가. 1차적으로 그렇죠. 노리는 건 뭔가면 그럼 그 건국은 누가 했느냐. 이승만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과거에 대한 성찰로서 이승만이 그런 정부 수립에 앞장선 어떤 주요 인물이긴 하나 그 이후에 독재로 일관해가지고 결국에 국민에게 의해서 쫓겨난 대통령 아니에요. 그런 이제 부정적 평가가 더 많은 대통령을 갖다가 긍정의 화신으로 이제 돌리려는.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려면은 이승만의 가장 큰 공은 건국이다. 이 나라를 세운 우리의 정치적 아버지다. 어버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독립운동들은 굉장히 격화되는 거거든요. 격화되는 거죠. 예. 건국을 한 사람은 여기 있고 그 이전은 건국에 이르지 못한 활동에 불과한 거거든요. 예. 사실 여러 독립운동의 조류가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식민지가 되는 바람에 국외에서 벌어진 독립운동이 훨씬 더 많았고 여러 조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미국에서 중국에서 뭐 러시아 쪽에서 다 있었는데 그중에 한 조류인 미국에 가 있었던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그 역사로다가 건국 전사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건국의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그 어떤 흠결에도 불구하고 이 건국이라는 위대한 업적 앞에서는 그건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만들려는 이승만 복원운동이 바로 이 건국절 소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이 이승만 정권의 사실은 소위 건국이라고 표현하는 뉴라이트들이 그 과정에 그 소위 친일파들이 많이 참여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서 친일파들은 건국 세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전부터 독립운동 과정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독립운동을 한 세력이 아니라 친일을 했던 세력이 되는 건데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건데 이 건국을 한 세력이 중요한 것으로 이제 역사를 정리해버리면 친일파들도 건국에 동참한 건국 맞습니다. 세력이 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예. 예. 그거를 노리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친일 4대 매국 세력들을 갖다가 역사의 어떤 주역으로 다시 세탁하고 환원하는 작업이 건국절 소동이다.
그렇게 해서 이어진 세력의 이제 후손들이 이제 이걸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유한국당의 어떤 이 지주, 정신적 지주, 원천이 자유당으로까지 올라가고 더 올라가서 그 친일 부역 세력들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란은 본인 이 세력이 유리할 게 없다고 보는데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을 혁신한다는 분이 와가지고 다시 이 논란을 짚히는 것은 유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고 있어요. 예. 예. 다른 정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되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아니, 불필요한 역사 논쟁에 자꾸 이제 끌고 가는 건데, 제가 볼 때 이게 그 전에 제가 마약이라고 이제 마약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다가 이제 현재의 통청을 갖다가 무마시키는, 어쩌면 정권을 붕괴시킨 사람들이잖아요. 정권을 단순히 선거를 통해서 빼앗긴 게 아니라, 빼앗기기 전에 자유한국당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 붕괴했잖아요. 그 붕괴에 대한 어떤 아픔, 그 통증을 성찰이라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혁신으로다가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마약 주사 같은 거죠. 이런 이제, 모르피니. 프로폴 조사 같은 이런 걸 갖다 자꾸 만든 거예요, 이제. 건국절 또는 우리가 이 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그래서 아마도 상향식 공천을 하지 않고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상 검증을 해서 우리 쪽 예를 들면 이런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그것은 48년 건국이 맞다 하는 사람들만 공천하겠다 이런 건 것 같아요. 체질이 안 맞죠. 상향식 이런 거 민주주의 이런 게 잘 안 맞죠. 예. 괜히 불편하고 이제 그렇게. 자, 건국절 논란 이야기는. 네. 근데 그래도 제가 4년 전에도 한 번을 뵌 적이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저 나름대로는 좀 친근하게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친근하게 이렇게 불렀죠. 예, 그랬더니.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분도. 각하 이렇게 부르셨나요? 아니요. 이명박 전 대통령님, 오랜만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얼굴을 알아보던가요? 알아보는 것 같아요. 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다면 그 순간 얼굴이 찌푸려졌을 것 같은데. 아니, 꼭 그렇진 않았어요. 그때는. 이분이 근데 이제 알아보긴 알아봤는데, 정확하게 이 친구가 얼굴은 낯이 익는데 우리 편인지 아닌지 할 친구인지는 잘 분간이 안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다가와서 압수를 했고, 예, 압수를 했고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한 순간 얼굴이 이제 별로 표정이 안 좋아지셨죠. 뭐라고 질문을 했는지는 영화를 보시면 네, 스포일러기 때문에 제가 묻지 않도록 하기로 하겠고. 예.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 탄원서, 그러니까 이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법원의 제출할 탄원서를 받고 계시죠? 어디서 탄원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까? 돌마고라는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에서 올려놓은 건데, 거기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공범자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명 사이트를 다 링크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제일 찾기가 쉬우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화에 관한 이야기는 영화를 개봉한 이후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이게 결국은 이제 MBC 사태 때문인데 지금 기자들 80여 명이 제작 중단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MBC 상황 좀 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예, 지금 PD수첩 팀이 제작 거부를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제 보도국의 80여 명 기자들이 제작 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80명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보도국이 참 200명 가까운 조합원이었고 한데 그 사이에 이제 경력 기자들이 많이 시용 경력 기자들 들어와서 그만큼 인력이 좀 줄어든 거죠. 근데 아마 이제 좀 더 지나면 보도국에서 이제 다른 부문으로까지 확산이 될 것 같고요. 전면적인 싸움이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상황은 알겠고요. 예, 영화가 개봉되면 스튜디오 한번 오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공범자들을 만든 최승호 PD였었는데 이제는 감독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신 MBC 전현직 간부, 전현직 사장님들이 되겠네요. 네,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대 저희 인터뷰 가능하니까
연락을 주셨으면 하는데 연락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빵빵 터지는 시간입니다. 노르가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 방송이 화제인데 주변에서 뭐라고 안 합니까? 예. 제가 뭐 곳곳에 가면은 예. 유수공장 시청자가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맞습니다. 예. 연령대가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 예. 분명히 70대 넘으신 것 같은 노부부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그 중에 할머님이 뒤돌아서 가지고 예. 혹시 그럼 옆에 있던 남편분이 맞아 두 분이서 막 싸우다가 저한테 그냥 물어보면 될 것을. 예. 예. 연령도 굉장히 높고 전국의 공장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공장화. 자, 한 주간 짚어볼 뉴스들이 또 많습니다. 이제 북미가 이제 말로 핵폭탄을 터뜨리다가 예. 말 전쟁이 끝나가는 양상이에요. 예. 예. 북미 간 말 전쟁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김정은의 판정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 말 전쟁 해가지고 사실 거의 말로는 대등한 무승부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 무승부로 가는 게 말이 안 되죠. 미국이 초대 강국이고 맞습니다. 북한은 사실 잽도 안 되는 나라인데 예. 북한하고 미국이 또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거의 대등한 말싸움 벌였다는 얘기는 그건 트럼프가 졌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대응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트럼프가 그걸 무시해버려야 되는데 무모하게 대응하면서 오히려 트럼프에게는 이제 실이 되었다. 지금 사실은 수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이죠. 미국 내에서도 욕을 많이 먹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말로, 그렇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뭐 전쟁 임박설을 퍼뜨려가지고 그 다음 카드가 뭐냐. 예. 사실은 북한이 괌에다가 이렇게 쏘겠다라고 한 사격은 포위 사격 운운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면은 아무리 그게 공해상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하튼 미국 영토를 유협했다는 이유로다가 반격을 가할 경우에 북한은 존재하냐 마느냐의 어떤 기로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런 도박을 괌에다가 괜히 쏴가지고 자기들 다 날려보내는 이를 자초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네. 굉장히 적죠. 괌을 쏘는 것도 아니고 괌으로부터 30km 떨어진 곳을 쏘겠다는 건데. 네. 그리고 또 18분이나 걸리는 가는 동안에 요격당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게다가 궤도까지 공개했어요. 예. 안 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괌에 사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일부 언론이라거나 국민들이 받는 위협감은 굉장히 큰 거죠. 트럼프가 네. 더 부채질했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도 좀 더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해놓고요. 하긴 참 이상합니다. 보수는 원래 자기 역사를 더 과장하는 법이거든요. 위대한 이러면서. 근데 이제 자꾸 축소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참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네, 그 배경은 이런 게 아니었냐라고 얘기를 나눠봤고. 국민의당 당대표 경선은 보십니까? 저는 토론회 짧게 클립 몇 개로 봤는데,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 오가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현주 의원이 러닝메이트인 줄 알았더니,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공세를 아주 세게 하더라고요. 네. 그건 예상 밖이었어요, 저는. 예, 아무래도 선거니까 그런 식을 통해서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이현주 의원 출마는 그러면 순전히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나온 것이다. 처음에는 러닝메이트 혹은 페이스메이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나온, 글쎄요, 속사정이 알 수 없지만은 대략 흘러가는 걸 보니까 뭔가 최고위원 등을 이렇게 목표로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아예 더 세게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협조를 잘 못 받았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측으로부터 협조를 생각했는데 안 해줘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관심을 모으고 흥행을 시키는 데는 일조한 면이 있죠, 아무래도. 어떻게 될까요?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결과. 글쎄요, 워낙에 안 후보가 제일 유리하니까 또 나오지 않았겠느냐는 전망들이 많은데 또 결선 투표자라는 또 이 선거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만일
안 후보가 낙선한다면 이변일 것이다. 이변일 것이다. 이변의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뭐 점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낙선한다면 본인의 정치적 위상도 큰 상처를 받겠죠. 예. 이 당내 선거에서도 이기지 못하면 그럴 가능성인데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은? 예, 뭐 낙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은데 낙선한다고 해도 하면은 끝나느냐. 근데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외상후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은 편이어가지고. 외상후 스트레스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선거 지고 나면 상처가 굉장히 크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는데 대선을 지금 그렇게 금방 등장하기가 어렵거든요. 사방에서 요구해도 못 나가거든요, 잘.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외상후 스트레스가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제 8.15 경축식 보면서도 이제, 죄송합니다. 경축식 보면서도 촛불혁명, 촛불잔치 같다. 그게 완전히 이제 촛불 이 당시에 어떤 정신적 충격, 두려움, 이런 게 이제 상처로 남아서 생기는 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인데, 이제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은, 여전히 거기서 못 헤어나오고 있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당에서 원해서 끌려 나온 측면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런데, 안철수 지금 이제 당대표 후보는 다들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예. 나오지 말라고 해서 주저앉으면은 이제 끝이다라는 어떤 그런 절박감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전망하는 대로 당대표가 되면, 그럼 어떻게 변할까요? 정계 개편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조기에 있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뭐 지방선거가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국민의당이 대선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의 대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이해관계가 다르고 노선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세력들의 어떤 결집체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냥 다음 대선 후보가 누가 되든 관계없이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당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계속해서 다음 대선 후보까지 이제 안 후보로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주로 호남을 중심으로 한 다른 세력들, 비안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사실은 있죠. 그렇게 하라고 지금 나온 거다라는 해설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일부러 그걸 내보내려고 나왔다고까지 봐야 될 것인가. 일부러 내놓는 거가 나가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는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가면은 오히려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과 연대라든가 이런 게 쉽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보다는 자신이 득표가 더 많았으니 차기라도 더 유리하다 이런 계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계산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경우에도 그러면 바른당은 온전히 통째로 합류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렇겠죠. 되면은 두 당 다 이렇게 조금씩 흩어지면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사람과 민주당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빠지고 난 세력의 연합 뭐 이런 게 생각해 볼 수 있네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남았고 지방선거라는 것이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직접 거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총선 다음 총선에 임박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이고 아니면 이제 선거제도나 개헌과 관련해 가지고 뭐 권력구조의 심각한 변동이나 또 선거제도의 획기적인 변화 이런 것이 만일 임박해지면 그 타산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조기에 이번 국민의당 경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조기에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당대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단 그 당 그대로 오늘 17일 개봉하는 영화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이 오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최승호 감독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PD님 감독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자백에 이어서 두 번째 영화를 만드셔가지고 이제 감독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필기라고 하세요.
아니, 감독 역할에 더 재미를 들으신 것 같아요. 자. 다 개봉을 하고 나면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기로 하고. 근데 이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당사자들 신분이 좀 의외입니다. MBC 전 현직 간부들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분들이 왜? 영영진입니다. 예. 김재철 사장을 비롯해서 안광한 사장 그리고 현재 김장겸 사장까지 이분들이 이제 영화의 주인공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저희 영화에서 이제 주로 제가 이제 가서 많이 만나고 이분들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를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그런 주인공격인 인물인데 이제 자기들에 대한 이제 비판이 명예훼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 이분들이 그 인터뷰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답하면 되는데 답을 안 하고 이제 대체로 이렇게 피하세요. 이렇게 도망을 가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꼭 한다입니다. 분들이 이제 피한다고 해서 그냥 뭐 이 사건이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들을 때까지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은 이제 왜 우리를 질문을 거절했으면 거기서 그냥 끝나야지 왜 초상권을 침해하느냐 뭐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법원의 판단, 왜냐하면 결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우려가 있나요? 뭐 사실은 이제 제가 경험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저도 한 2번 경험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사실은 빨리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결정이 나야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개봉하기 때문에 결정 날 걸로 봤는데 그날 가보니까 이제 재판부가 이거 좀 심도 있는 그 심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예상과는 다르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 심도 있는 심리라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약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뭐 대체로 저희가 이제 언론학자라든지 법적 전문가라든지 말씀을 들어보면 이분들의 신분이 전 현직 사장 공영방송의 사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공인이고 공인에 대한 어떤 그런 초상권 침해라든지 특히 공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사적인 거 그분들 개인사에 대한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이제 17일 개봉이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용이 뭔가요? 궁금자들. 그러니까 2008년부터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공영방송이 완전히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하수인으로서 MBC를 완전히 망쳤던, KBS를 망쳤던 그 전현직 사장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직 사장님들이 이제 주인공이 된 거군요. 그렇죠. 사실 제일 주인공은 이명박 대통령이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많이 나옵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도 마지막에도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가 그분을 만나고 어쨌든 출연 빈도와 관계없이 진짜 정말 그 끝판왕이고 주인공이시죠. 한국 언론 지형을 이렇게 만드신 주인공입니다. 그분이. 그 사장님들은 이렇게 엄청 따라다니셨는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떻게 따라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우리가 이제 어려울 줄을 알고 한 잠복을 한 일주일 이상 한 열흘 이상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맨 마지막에 하겠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하늘이 도우셨는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전 조사 헌팅을 가서 지형 지물을 살피려고 이제 먼저 가거든요. 지형 지물. 어떻게 동선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지켜보고 이러는 거 하려고 이제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정말 이건 정말 운이 좋게 지형 지물을 보러 갔다가 주인공을 바로 만나셨군요. 바로 만났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 준비가 채 되지 않아서 질문을 할 때
예. 만났으니까 달려들긴 해야 되겠고, 근데 아직 준비는 잘 안 됐고, 그러다 보면 원하는 그림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예. 그날이 이제 우선은 그분이 건물로 들어가는, 그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출퇴근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을 못 했는데, 그날 딱 갔는데, 그분이 마침 그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카메라하고 이런 걸 빨리 이렇게 오라고 해서, 그 준비를 딱 하고 이제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근데 나오실 때까지 한 2시간 걸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 아주 고민을 하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분의 그 주의를 제대로 끌어가지고 어쨌든 질문에 답하도록 해야 되는,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았는데. 그거 어려운 일인데, 예. 예, 그게 이제 경호원도 있고, 그분이 원래 무시해버리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쓱 지나가 버리시면 끝이기 때문에